자, 내진 설계 기준을 쭉 따라가면서 하고 마지막 종강이 12월 며칠이죠? 13일. 두 번 더 하고 시험을 보는 걸로 합시다. 과제를 내면 너무 부담되고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고 시험 보는 걸로 문제은행에서 출제하듯이 그래야 공부도 하고 책만 오픈해 놓게 될걸.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오픈북을 하고 문제를 안 가르쳐주는 게 나아. 문제를 가르쳐주고 풀이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그걸 좀 변형해서 하는 게 나아. 그래놓고 오픈북이지. 푸는 건 있고. 아, 수연아, 전전이니까 한번 연락 줘. 지금 다시 왔거든. 내가 수업 시작해서. 오픈북으로 하기엔 문제를 가르쳐주고 풀이까지 다 하면 오픈북 하긴 그렇고. 클로즈드 북인데 문제를 가르쳐주고 푸는 과정 올려놓고 그다음에 숫자를 좀 바꿔서 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응답 스펙트럼을 그려라. 이런 문제겠죠? 그러면 집안 조건을 주고 그다음에 주기가 뭐 얼마일 때 뭐라. 지금 생각은 그런데 밑면 전단력을 계산하시오. 1차 모드야, 2차 모드야, 뭐 이런. 풀이도 줄 테니까. 뭐라고 하셔? 아, 그래. 혹시 질문을 할 게 꼭 난 이 수업 시간에, 물론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제 수업을 들으니까 뭐 그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 올릴 겁니다. 강의 자료를. 다음 주에 워크숍 때도 얘기하겠지만 AI를 설사 제가 강의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올릴 테니까 이걸 보고 공부하시고 보시면 정말 이거 강의를 근데 진짜 생으로 듣고 싶다 하는 거가 있네? 없나? 빨리 끝내기를 바란다. 안 돼. 다 녹화하니까. 오늘 얘기했는데요. 네. 1시간은 되면서, 1시간은 비대면서, 뭐 이거 얘기하고 왔어요, 지금. 우리 홍 이사님 알아서 비대면 하잖아. 뭐 이거야. 넘어가요. 저번에 설명했던 거니까. 다 설명한 거고,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읽으면 요 옆에 있는 말들을 바로 쓸 수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말들 중에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또 말들 설명을 해 놓으시고, 요새는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대충 나오는 것들을. 그럼 이해를 하시고, 다 알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설계하는 분야, 관심 있는 파트를 확실하게 알라는 거지, 용어 정의를.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 공부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목차랑 용어를 외우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거랑 굉장히 다른 독서래요. 청균서를 읽어도 목차를 다 읽은 다음에 이 내용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건물 외의 구조물은 뭘까? 비구조 요소는 뭘까? 뭐가 원자력 발전소는 건물 외의 구조물일까? 건물이라고 하면 그럼 건축물 정의가 뭘까? 건축물은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게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 그럼 뭘까? 원자력 발전소법에 적용을 받는 건 뭘까? 이번 해체도 이제 문제가 됐는데 다 공장 건물은 그럼 과연 건물일까? 뭘까? 우리가 설계해야 될까 말까를 보통 이제 우리한테 다 설계를 맡기죠. 골조 형식은. 원자력도 토목이 하냐 우리가 하냐로 되게 그리고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습니다. 외국은 다 토목이 합니다. 시빌 엔지니어링도 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습죠.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다 설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구조 부재가 뭔지, 비구조 요소가 뭔지 다 말이 나와 있죠, 옆에. 한 번만 읽어보면 그냥 알게 알아요. 성능, 설계 지진이 뭐다? 설계가 뭐다? 그럼 디자인이 뭐다가 붙은 건 디자인은 D가 붙고 M은 maximum이 붙습니다. maximum credible, MC이면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진이 뭐다? 그러면 SDS가 있고 XX가 있고 MS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의 차이가 뭔지를 조금씩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모멘트 골조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철근 콘크리트를 배운 사람들이 보호 설계해라, 기둥 설계해라 하면 요건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 따라 설계한 거예요. 아무런 내진 연성 상쇄가 없는 겁니다. 자, 보해 전단 철근이 없어도 되나요? 없어도 되죠? 없어도 됩니다. 보해 전단 철근 없어도 돼요. 왜? 콘크리트 강도의 절반만 가지고도 견뎌내면 전단 철근 없어도 됩니다. 그게 보통 모멘트 골조입니다. 전단 철근 없어도 됩니다. 근데 워낙 보뎁스가 그러면 커지니까 하중이 커지고 층고도 높아지니까 전단 철근 쓰니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전단 철근 쓰는 거죠. 근데 보통 모멘트 골조 그러면 뭐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철골에서 요구되는 상세. 띠철근은 철골은 무조건 있어야 되나? 기둥은? 기둥 무조건 있어야 되나? 맞나? 없어도 되는 구간 없나? 무조건 D 간격으로 넣어야 되나? 아니면 2분의 D 간격으로 넣어야 되나? 4분의 D 간격으로 넣어야 되나?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 각각마다. 그런 걸 찾아보라고요, 처음에. 뭔지. 그래서 보통이냐, 중간이냐, 특수다라는 걸 확실하게.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뭔가요? 주근은 빼고 전단철, 특히 횡구속을 시키는 전단철을 많이 넣는 게 그 특수한 상세라고 그랬죠. 특수 상세는 그런 겁니다. 완벽하게 덕타일한 거동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 수집재는 뭔가요? 마지막에 써 있는데 컬렉터라고 얘기하는데 저런 것도 정확한 용어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건축무적. 경막은 뭔가, 수집재는 뭔가.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횡력 저항 요소가 여기 있는데 수평력은 여기 발생해. 뭐 여기 발생해. 그럼 글로 이렇게 전달하기 위한 것들. 전달 경로에 있는 것들. 그걸 수집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얘기했지만 그 지진력 정도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전달하냐? 휘무로 전달하냐? 전단으로 저항하냐? 그 부재가 휘는 거냐, 몇네. 근데 대부분 바닥판은 굉장히 두껍죠. 경막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바닥판은 굉장히 두꺼워서 두껍다기보단 춤 개념으로 보란 말이지. 이게
이 벽체 두 개가 지지점이고 요게 보야 예를 들어. 그럼 어마어마하게 춤이 깊은 부재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개구부가 뚫려 있어. 그 부분은 여기가 굉장히 얇아진 중공이 뚫린 것처럼 얇은 그거겠지. 거기는 휘릴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럼 거기에 딱 지지점이 있으면 굉장히 덜 그렇지만 그 주변에 개구부 주변에 그러니까 딱 구멍을 뚫린 주변에 딱 횡력저항 요소가 있으면은 이 개구부 난 요 보가 길이가 굉장히 짧단 말이야. 지지를 잘하고 전달을 잘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횡력저항 요소에 뚫는데 여기가 개구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기둥으로 여기를 굉장히 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뭐야? 당연히 휨 보강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럼 거기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제가 성능 기반의 생각의 세 가지 요소를 강성, 강도, 연성을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강성에는 대부분 어떤 강성이 중요합니까? 휨 강성이 중요합니다. 왜? 건축물은 가늘고 긴 부재라서. 휨과 전단의 직렬 연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휨과 전단의 무슨 연결이다? 직렬.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스프링이 되게 강해요. 이 스프링은 되게 약해요. 잡아당기면 힘은 똑같이 흐르죠. 똑같이 흐르는데 이 힘은 스프링 강하니까 하나도 안 움직이고 약한 스프링만 쫙 움직이겠죠. 뭐가 지배적입니까? 직렬 연결일 때는 약한 부재가 지배적입니다. 약한 부재의 모든 변형이 모입니다. 직렬 연결일 때는. 병렬 연결이라는 건 스프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병렬로.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얘는 강하고 약하다 싶으면 병렬이라는 거 똑같이 변형하는 거예요. 똑같이 변형하면. 약한 스프링은 변형 똑같이 해봐야 별로 힘 안 들이고 강한 스프링은 똑같이 변형하면 힘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병렬 연결은 뭐가 지배? 강한 스프링. 변형은 동일. 이럴 때. 변형이 동일하다고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착각하지 마요. 또 뭐니 약하고 강해가지고 이렇게 편식 돌아가는 거 생각하지 마. 강하고 약한 거 있으면 이렇게 대칭으로 변형하겠지? 그럼 누가 결국 다 그 전체를 지배. 약한 거는 있어야만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러 기본물을 만들어다가 해도 어떤 층에 벽체가 있고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또는 가운데 벽체가 있는 걸 생각합시다. 펜심은 그 다음이고 이렇게 있으면 밀면 똑같은 변형을 할 때 이 강한 벽체의 힘이 다 모인다고. 됐나요? 그리고 수직 연결은 직렬 연결이에요. 힘이 다 똑같고 변형은 중첩되죠. 1층 변형, 2층 변형, 3층 변형. 자, 직렬 연결 힘은 다 똑같고 아무리 강한 스프링에 변형 조금은 있겠죠. 그다음에 약한 거에 또 변형이 있겠죠. 요 변형 더하기 요 변형이 전체 변형이죠. 자, 직렬 연결은 뭐라고? 힘은 동일. 동일한 힘이 쭉 타고 흐른다고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힘이 집중돼 버린다고? 아니, 변형이 약한 데서. 그게 약층이야. 위에서 힘을 딱 가하면 전단력이 쭉 동일하게 오다가 약한 층에서 확 변형이 집중돼 버린다고. 물론 1층이 제일 센 힘도 더군다나 1층이 약하면 1층은 힘도 제일 세. 왜? 전단력이 5층에만 있으면 다 전단력이 동일한데 5층에 가해진 힘도 1층으로 오고 4층에 가해진 힘도 1층, 3층에 가해진 힘도 1층으로 오고 이게 다 전달이 이렇게 되오니까 1층은 모든 힘이 다 쌓인다고요. 그래서 1층의 힘하고 뭐가 동일해? 밀면 전단력하고 동일하죠. 그럼 1층에 어떤 부재가 중요해? 강성이 강한 부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벽체도 어디가 중요해? 그냥 1층 벽체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거보다는 다 약해서 설계는 돼. 거기에 힘이 제일 세니까. 거기 설계를 최적화를 딱 해놓으면 잘 설계를 해서 1층 벽체 설계하기. 이게. 그러니까 강도에 대해서 잘 아느냐, 강성에 대해서 잘 아느냐. 스티프니스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요소가 저는 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성 설계에서. 그래서 힘이 어떻게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시킨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이건 다 해와야 돼, 다. 자기 회사에서 하는 아무 건물이나 정형 건물 선택한 다음에 D만 가해서 해석해보고. D. 자중을 어느 부재들이 제일 많이 받는지. 그 다음에 0.25L만 가해서 해석해보고. 그러면 적재하중은 뭐가 제일 많이 받는지. 그러면 상시하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D 플러스 0.25L입니다, 우리 하고는. 그건 어느 부재가 제일 많이 받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그 부재가 제일 위험한 부재입니다. D 플러스 0.25L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부재가 제일 위험한 부재입니다. 결국 그 부재가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그 부재가 무너져도 D 플러스 0.25L이 딴 데로 갈 수 있다. 그건 괜찮은 겁니다. 지진 잠깐 오고 말아요. 경주, 포항, 필로티 건물 무너졌는데 왜 안 무너졌어요? 뭔 말이야? 무너졌는데 왜 안 무너졌어? 기둥 부러졌는데 안 무너졌죠? 그 이유가 뭐야? 중력하중 견학로가 다 벽체로 갔기 때문이죠. 기둥 부러졌어도. 이 각각 꽉 짜인 요 벽들이 캔틸레버 작용을 해서 이 기둥이 부러졌어도 이 위에 하중이 그대로 캔틸레버 작용을 해서 이 벽체가 받았다고. 편심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 필로티에 기둥을 다 없애도 이게 캔틸레버 작용으로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기에 요 슬래브만 캔틸레버 할 것 같은데 거기 뭐야? 벽들이 꽉 차여진 캔틸레버지? 그거 다 같이 고려하잖아. 이 아이가 이게 마치 플랜지가 있는 그거라고. 이거 무너뜨리기 되게 힘들어요. 필로티 건물 위험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필로티 건물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기둥 부러져도 다시 복구하고 쓰면 돼, 댐퍼처럼. 그잖아. 1층 기둥만 부러뜨린 다음에 확 에너지 소진시킨 다음에 다시 세우고 케이지 씌우면. 그런 생각은 안 해봤나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D 플러스 0.25를 지지할 경로들이 있는지 그 점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그 다음 뭐 하냐면 E만 가해서 EX. 그 다음 EY만 가해보세요. 각각 부재들이 어떻게 힘을 전달하는지. 그건 다 발표하는 겁니다. 팀을 이뤄서 홍상 이사님 만약에 김재호 같이 할 거지만 밥을 한번 사주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이렇게 앉은 자리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난 혼자 하겠다. 콜. 혼자가 편한. 대표 정도면 혼자. 대표는 혼자. 여기는 김진수 기사랑 하겠지. 그죠? 그 둘이 하면 누가 하게 돼? 아하. 재밌겠다. 둘. 그럼 여기도 이규현 이사랑 미루랑 같이 해보고. 김 이사는 왜 안 왔어, 오늘? 네? 여기도 둘이 같이 해, 그냥. 여기 회사 프로젝트 하나 해가지고. 좀 큰 거. 아니, 뭐 작은 거 해도 돼. 해서, 그러면, 부재력은 몇 개 있어? 6개 있죠? 충력, 그러니까 Z방향 힘, X방향 전단력, Y방향 전단력, 모멘트는 뭘 분석해야 돼요? 이거 할 때. Y방향이면 MX입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프로그램 짤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가하면 이건 뭡니까? VY죠? Y방향 축이니까. VY는 뭘 일으켜? 요 방향 모멘트를 일으키니까 이 축에 대해서 MX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둥의 전단 강도 해라 했더니 VY 대 MX를 했어야 되는데 전단 경감비를 따질 때 VY 대 다 MY VX 대 MX 해가지고 이거 힘 가해지는데 하나도 빵인데
전단 경감비가 0인 어마어마하게 짧은 구조물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전단 강도가 진짜 전단 강도가 이거 왜 반비례? 이게 짧으면 0이면 전단 강도가 끝내주게 증가한다고요. 이게 뭐야 의미가 이게? 이게 바로 높이라고요. 캔틸러버의 높이. 그럼 깊이 대 높이의 비가 아까 오전에도 강의했지만 깊이 대 높이의 비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보통 깊이 대 높이의 비가 되게 커요. 전단경관이. 가늘고 긴 부재들이라서. 근데 이거 전단경관 얼마입니까? 이거 벽이라면. 높이는 똑같이 3m인데 길이가 7m 돼버렸죠. 그럼 이거 전단강도 얼마일까요? 이거는 얼마야? 이걸 흔히 얼마로 얘기해? 이걸 6분의 1 루트 FCK라고 한다고. 가늘고 긴 부재의 전단강도를. 이게 어떨 때 기준이라고요? 가늘고 긴 부재의 전단강도라고요. 거기에다 면적 곱한다고요. 전체 면적. 6분의 루트 FCK가 뭐라고? 가늘고 긴 부재. 균열이 되게 일어나기 쉬운 부재. 인장균열이. 이게 전단강도라고요. 그럼 이 벽체 전단강도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대로 6분의 루트 FCK일까요? 그거 쓰면 보수적이 되겠죠. 더군다나 이 양쪽에 경계요소도 있잖아.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요 기둥을 이렇게 4개 붙이면 전단강도가 몇 배 될까요? 콘크리트만. 면적이 4배 되니까 4배. 전단 경관이 작아져서 높이가 작아졌지? 전단 강도가 올라간다. 답은 뭐야? 두 번째 거라고. 그러니까 4배가 아니라 8배로 올라가요, 막. 진짜는. 왜? 얘 인장받으면, 이렇게 휘잉받으면 얘는 입안이 허당이잖아, 인장나서. 얘로 버텨야 되는데, 여기 인장받으면 여기만 인장받고 여기 다 압축돼요. 그럴 때가 많다니까? 양쪽이 막 인장 압축받고 주로 받고 여기가 다 인장받지만 하나도 거기 균열이 안 나는 쌩쌩한 단면들이라 여기 가운데가. 왜냐면 휨 모멘트가 작아서. 이거 생각을 나중에 해보시면 제가 자료 정리해서 고급 과정이라 여러분들 아직 박사 뭡니까? 박사 2학기인가? 그죠? 근데 4학기도 뭐 4학기 수업 광경을 보면 이전 이사에 저 웃음이 나올 수 있어. 서로 바꿔서 해볼까? 몇 명만? 4학기도 별거 없구나. 심지어 여러분들 석사로 가서 해볼까? 난 지금 석사 1, 3, 박사 1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가 자꾸 생각해보고. 이거 철근 하나도 없고 콘크리트만 있을 때입니다. 이거 굉장히 얘기 증가합니다. 전단 경감비에 따라. 균열이 잘 안 나는 벽체가서는 충격이 세고 전단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결국 머릿속에 뭐를 버티세요? 콘크리트 전단 강도는 결국 균열이 안 난 압축 영역에 있는 인장 쪽의 콘크리트는 다 허당이고요. 압축에 있는 콘크리트가 버티는 게 콘크리트 전단 강도입니다. 근데 면적은 다 쓰고 왜 면적을 다 써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압축만 써야 되는데 근데 그 대신 뭘 한 거야? 6분의 1 6그 FC라고 그냥 최저를 본 거야. 그냥 면적은 크게 보고 강도는 어떻게 본 거야? 되게 작게 봐버린 거야. 저럴 때 그냥 설계가 쉬우니까. 언제 일일이 압축대 구하고 있어. 균열이 안 난 부분을 부재 구하고 있어. 그냥 전면적 다 쓰되 휨균열이 쉽게 나서 인장의 손실이 쉽게 나는 거 쓰자 실험할 때. 이 벽체 이거 휨균열 나는 거 상상이 돼? 안 돼? 그럼 이거 전단 강도 무한대야? 정 차장 이거 녹화되니까 잘해? 진짜 이런 모양이야.
1층이야, 1층 벽체. 이거 내가 휘려고 생각해봐. 헐크야? 그냥 여기겠지. 이거 휘려고 해. 이것도 휘기 힘들어. 근데 내 말은 이건 가늘고 긴 비자리가 휘기 쉽단 말이야. 이거 휘기 어렵다고. 그 얘기야. 내가 말해봤지만 전단강도와 콘크리트 전단강도 뭐냐 그러면은 어떤 게 되냐면 결국에 인장 쪽에 균열이 쉽게 나서 그 균열이 이렇게 가다가 균열이 안 난 압축대를 팍 관통할 수준의 그거라고. 결국 뭐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다 모든 균열은? 인장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 인장 균열이 쉽게 나면 단면 손실이 쉽게 나면서 전단 강도도 어마어마하게 저항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대부분 어떤 부재를 다뤄? 가늘고 긴 부재. 보호, 기둥. 거기에 예외되는 게 뭐야? 벽체. 근데 벽체도 1층 벽체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튼튼합니다. 왜? 균열이 잘 안 나서, 흉균열이. 그럼 5층 벽체. 5층 벽체는 이본부장. 5층 벽체는 이게 전체 높이가 전체 높이야. 이게 전단 경관비라 그러면 전체 높이 돼. LW 해야 돼. 요 높이 해야 돼. 네? 전체 높이를 봐야 돼? 2층만 봐야 돼? 이 높이만? 이 높이만 보고? 아니면 중간 정도? 적으세요. 일본 단일 벽체가 아닌 골조에 속해 들어있는 벽체는 일본에서는 전체 높이의 중간 정도를 전단 경관 딸 때 높이로 씁니다. 요 높이는 뭐냐면요. 실험을 할 때 다 캔틸레버로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요런 모멘트 분포를 가질 때 높이라고요, 벽체가. 다 뭐라고요? 저 높이가 부재 높이라 하면 뭐라고? 적으세요. 캔틸레버 거동을 하는. 캔틸레버 거동이 뭐야? 모멘트가 0이 되는 전까지의 높이지, 최대에서. 제가 1년에 한 번 양복을 입는 날입니다. 졸업사진 찍는. 좋은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입기 때문에 양복만 입으면 교수님 멋지신데요 소리를 그날은 하루 듣습니다. 이렇게 입고 다니지. 그럼 평소 때 입고 다니면 못 듣겠죠. 그죠? 1년에 하루 입어야 나오는 게. 강의할 때도 입으시잖아요. 가끔. 근데 마이다스 강의도 잘. 동생들이 돈도 못 버는 제 남동생, 여동생이 돈을 모아서 아울렛 매장 가서 사준 겁니다. 보스. 우리의 보스라고. 보스가 좀 이름도 몰랐는데 그래도 있는 브랜드더라고. 올해 옷이 보스가 2개나 생겼습니다. 이사랑 내가 같은 옷 입고 다닐 때 폴로 그 입고 다니면서 좀 있으면 다시 계절이 오잖아. 딱 그 옷을 볼 때마다 이사밖에 안 떠오르더라고. 우리 보스는 사지 마. 이렇게 되면 단일 벽체만 이렇게 있으면 전체 높이입니다. 근데 여기 골조가 쫙 있다. 골조가 많이 있다. 그럼 이 벽체가 모멘트가 이 골조가 부속을 하죠. 그래서
이 골조가 이 벽체에 원래 단일 벽체면 쫙 모멘트가 이렇게 돼서 올 텐데 힘이 가해지면 최상층이 딱 가해질 때 얘기야. 쫙 와서 전체 높이가 될 텐데 각각을 모멘트를 계속 구속하면 모멘트 분포가 어떻게 되면 여기서도 약간 부모멘트에 걸려서 이렇게 오고 또 부모멘트에 걸려서 이렇게 오고 또 부모멘트에 걸려서 이렇게 오고 또 부모멘트에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벽체에 있는 구조물 지지나 좀 딱 주잖아. 모멘트 분포를 벽체에 그려오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이 제하층 벽체 이게 제일 중요하지. 요 전단 강도가 무너지면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요렇게 거가지고 어쩜 이렇게 딱 가운데가 되게 그렸을까요? 우연이에요? 그럼 저 1층 벽체는 높이가 얼마인 거야? 유효 높이가? 전단 경관을 따지든지 뭐든지 다 따질 때 요게 높이가 되고 요 2층 벽체는 여기서 여기 0이 될 때 요게 높이가 되고 여기는 만약에 복공률 완전히 복공률이다. 이거 절반이 이 벽체 높이야. 우리 기둥의 경우에는 횡구속을 잘 되기 때문에 보에 의해서 이렇게 될 때가 많다고. 그럼 뭐야 얘 이 기둥의 높이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요거 절반이라고 2분의 h. 그래서 2분의 h 이게 높일 때가 많다고. v d분의 2h 또 mP를 나눠도 h분의 2mP 이런 식 많이 보지 어디선가. 이게 뭐야 2분의 h mP라고. h분의 2mP 하니까 마치 뭐 맨날 모멘트 강도가 2배 된 것처럼. 그게 아니라 모멘트 강도는 똑같은데 뭐가 절반된 거야? 길이가 절반된 거야. 이렇게 써야지 맞아요 원래는. 그리고 원래는 어떻게 쓰면 좋겠냐면 저는 MP를 LS로 나누는 걸로 항상 썼으면 좋겠어요. LS가 뭐예요? 전단 경관. 쉐어 스팬. 항상 이렇게 쓰세요. 이걸 일으키는 게 요거가 되는 게 VY 또는 VP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저게 뭡니까? 휭 항복을 발생시키는 전단력입니다. 뭘로 나눠야 돼? MP를 뭐로 나눠야 돼? 유효 높이. 유효 높이가 바로 뭐야? 전단 경관. 뭐야? 결국 이렇게 한 거야. VP 곱하기 V 곱하기 전단 길이가 한 거라고. 캔틸레버 길이라고 한 거라고. 근데 이게 2분의 H가 복공률. 복공률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요게 2분의 H잖아. 그럼 이게 2분의 H 집어넣으면 뭐야? H분의 2mP가 기둥의 양단부에서 동시에 휭 항복을 발생시키는 전단력이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기둥이라도 캔틸레버로 서 있으면 H분의 MP가 되겠죠? 그냥 길이에. H분의 2MP가 아니라 이게 2분의 H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단 휭 항복이 쉽게 된지. 당연히. 자, 이거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VY에 해당되는 건 뭐야? MX. VX에 해당되는 게 뭐야? MY. 아니, 어째 MI지? 요 모멘트지? 충력은 뭘 일으켜? 충력 일으키고. 전단력은 뭐도 일으켜? 길이 곱한 건 모멘트도 일으키고 각각만큼. 그러니까 부재력이 모두 몇 개야? 요 면에. 충력 FZ 이게 뭐야? 여러분 입장으로 FX 이게 뭐야? FI랑 FZ는 뭘? 전단력. 이 전단력은 뭐도 일으켜?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큰 모멘트를 일으키고 그죠? 이 전단력이 모멘트를 일으킨 거지? 그럼 충력 두 개의 전단력은 주로 뭐에 의해 생겨? 기둥의 전단력은 횡력에 의해 주로 생긴다고.
중력하중은 주로 뭘 발생시켜? 보는 모멘트랑 전단력. 왜냐하면 전단력이라는 게 자기 축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그러면 쭉 전달되다가 보위에서 전달되다가 이 양 기둥은 어떻게 돼? 보위의 전단력은 이쪽 양 기둥은 뭐가 돼? 충력이 된다. 충력. 보위의 전단력이 뭐로 된다고? 기둥은 충력이라고, 누르는 힘이라고. 볼을 이렇게 누르면 그 전단으로 누르는 힘이 기둥이 충력으로 버텨요. 보의 모멘트는 기둥도 모멘트야 그대로. 보의 모멘트가 뭐로 전달된다고? 기둥은 그대로 모멘트. 그치? 보가 달린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 그죠? 보의 전단력은 뭐로 전달된다고? 기둥의 충력. 그럼 중력하중만 있으면 기둥은 뭐하고 뭐밖에 없어? 충력과 모멘트. 근데 횡하중이 자해지면 모멘트 모두 작용한다고? 기둥의 전단력도 작용하는데 전단력은 뭘 일으켜? 길이에 따라 또 모멘트 추가적인 걸 일으키지. 그러니까 중력하중일 때랑 지진하중일 때랑 지진하중일 때 힘의 분포가 어떤지 중력일 때 힘의 분포가 어떤지를 반 다음에 두 개를 딱 덮쳤을 때 어떤 구조물이 위험해? 어떤 부재가? 같은 방향으로 힘이 더해지는 부재가 위험하다고요. 자, 해보세요. 아, 팀이 어떻게 됐지? 둘이 팀이면 누가 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마 여기가 할 것 같은데. 내가 힘의 역학관계를 내가 대충 아는데 둘이 하면 재호가 할 것 같고 여기 하면 여기가 하겠고 아니야 여긴 좀 몰라. 여기 규현이가 의외로 약간 약한 데가 좀 있어. 내가 보니까 저 옷도 저 약간 그게 여성스러운 옷도 좀 그녀가 나에게 걸어왔다 그거 아니야 빈폴. 여기 둘이 하면 분명히 난 2년 이상 한다고 난 100% 장담한다. 정민아랑 김진숙은 둘이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아. 아닌가? 요새 굳이 하신다고 하면 요새 관심이 부동산에 갔기 때문에 둘이 그렇게 5조가 발표하세요? 왜냐하면 부재력의 변화를 가지고 인투이션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박사 4학기는 바람아중까지 숙제로 냈어. 근데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 D 0.25L EX EY 이 4개만 하라고. 그럴 때 조합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멘트 분포는 어떤지 그 다음 또 모멘트가 뭐 있어? MG가 뭐야? MG 세대야? 아 G라고 하면 MZ 어? MG 세대가 무지한 세대라고 되게 얘기하던데? MG도 우리 정민아 MG 세대 아니잖아. MG 범위가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들어갈 때가 있어? 80년대생 MG라고 하더라고요. 80년대생이 MG라고? 그래서 황난이 아니라고 90년대 이후 아니냐라고 말해요. 그치 90년대생이 온다지. 여기서는 미루 정도가 MG. 혼자 아니야? 아 여기 뒤도 여기는 막 90년대 이제 0 세대고. 홍 이사님은 무슨 세대입니까? 뭐 산업세대 이러지 마. 나랑 비슷하잖아. 왜? 그냥 X세대, 우리도 X세대 정도 서태지 세대 된다고.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우리 X세대라니까? 아닌가? 우리 오렌지족인가? 그것도 잘 살아야 되잖아. 그렇지. MZ세대는 말도 안 듣는다며. 연봉도 관심 없다며.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워라벨을 좀 많이 중시하는 것 같아요. 워라벨? 워라벨이 뭐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렇다기보다는 회사가 왜 뽑아? 아 그런 애들밖에 없어? 참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인데 못한 말들이네. 제자들한테 어디서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토요일마다 재교육하고 강의하러 불러보는 거야 다. 내가 전화를 했지만 미안. 내가 잘해. 잘하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비틀리는 설계 지금 하지 맙시다. 왜냐면 부재 자체가 비틀리는 일은 진짜 없어요. 건축물에서. 기계에서나 이런 토션이 있고 이런 편심 보호나 좀 비틀리는데 그것도 별로 안 돼. 이렇게 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제일 담보에 있는 보만 이쪽에 누르니까 여기 약간 비틀리려고 하지. 그것도 주로 모멘트에 전단력으로 저항하는 거라. 비틀림만 설계만 좀 몰라도 되지만 나머지 설계는 5가지 힘은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 전단력, 두 전단력은 상호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각 고려할까요?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면 위험할까 안 위험할까? 아니면 이렇게 10 견디고 이렇게 10 견디면 이쪽으로도 10 낼 수 있고 여기도 10 낼 수 있을까? 아, 역시 대단하다. 왜 있어? 아, 그건 얘기를 못하고? 그건 내가 얘기해야 되고? 알았어. 고마워. 얘기할 기회를 줘서. 전단력일 때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민 게 모멘트로 발현되고 모멘트로 발현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쪽 모멘트는 여기를 누르지 압축하고 여기 인장하고, 이쪽 모멘트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인장하고 여기를 압축하지. 어느 부위가 위험해? 여기. 콘크리트는 무조건 인장받는 쪽. 그래서 모멘트가 두 모멘트는 상관이 있지. M, X, MY가 중첩되지. 그잖아. MX, MY가 동시에 있으면 여기가 제일 약해진다니까. 이쪽 철근이 엄청, 이 모서리 철근이. 그러니까 철근을 넣을 거면 그러니까 일본 보니까 이번에 발표를 시키는데 AI로 애들 학습시키는데 일본 도면부터 학습시키더라고. 그게 왜 제일 정확한데 철근 지름 따라 기호가 달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고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으면 D 지름 따라 달라. 우리 한번 이거 띄워볼 수 있어? AI 세미나 한 거? 어차피 문제는 시험 문제 내면 그때서야 공부할 거니까. 자, 어떻게 된다고? 그거 다 나오게 잡자. 전단력은 크게 상관없어. 근데 그 전단력 결과랑 모멘트가 서로 영향을 준다고. 그럼 충격도 당연히 영향을 주지. 충격도 추궁력이잖아. 그럼 모멘트도 추궁력을 일으키지. 인장과 압축을.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거라고. 결국 어디가 제일 위험해? 제일 센 압축을 받는데 제일 센 인장을 받는 데가 위험하다고. 압축이 위험할 때가 무슨 파괴 선행이야? 압괴. 보통은 인장이 근데 파괴가 선행되게 하지. 어떻게든. 철근 적게 넣어서. 이게 뭔 소리냐. 철근을 많이 넣어야지. 인장 보강하려고 하는데. 근데 인장 철근을 적게 넣어야. 그리고 부재 크기를 크게 해야 압괴가 선행 안 하고 인장 파괴가 선행되면서 덕타일한 파괴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 연구실 세미나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볼까? AI 기반 연구 비전 세미나. 괜히 많이 뽑는 바람에 몇 명이야? 셋, 넷. 이게 다 돈이지, 그죠? 먹여 살리려면. 이 중에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현재 수준. 여기 문대호 벌어다 주고요. 제일 많이 벌어다 주는 편에 속합니다. 그지만 그다음 노지은 벌어다 주고요. 알고 있지, 노지은. 노지은 본인이 더 많이 벌 거야. 저보다. 노지은 혼자 그걸로 따지면 나보다 많이 벌죠. 나는 딴 사람한테도 보니까. 그지? 이용은 요새 지진파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한 푼도 안 들어왔어. 전민준, 그러니까 벌어준다고 하면 들어간 돈보다 나온 돈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벌어는 주는데 들어간 돈이 더 많으면 그걸 벌어준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수현아, 너 어때? 나한테 많이 벌어주냐?
그쪽은 투자 개념인데. 아, 투자. 투자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난 망했어, 투자의 입장으로 보면. 언제든. 그래서 이제 문대호 박사는 이제 사실 서울대 출신이고, 이제 거의 서울대 제자자. 서울대 제자 중에 이제 3명이 동역학을 하는데, 김동관, 문대호, 그다음에 창원대 김성영 교수. 여기 딱 동역학을 합니다. 서울대가 다. 제가 딱 2년 가르치는 동안, 대학원. 아주. 부하라고 하기엔 이제 동료. 여기 부하 1. 부하 1의 근거는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준다. 현재로서는 제일 많은데, 진짜. 그 다음, 용훈이가 부하 2. 하지만 아직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여기 좀 플러스 0 정도? 0? 여기는 플러스인 거구나. 전민주, 부하 3. 정수현이 부하 4.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 얘들아. 부하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돈을 벌어다 준다고? 언제든지 될 수 있다고? 부하 5. 허석재. 지금 10년간 투자를 했는데 아직 한 푼도 아직 못 벌. 이제 인공지능. 이 석재야, 막 돌대가리 같은 거. 술 취하면 제가 인격이 무너집니다. 네가 무슨 인공지능 한다고 막. 이거 다 편집이다? 통편집아? 이게 부하들이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거 인격 모독이라. 부하 6. 최원준이라고. 요새 영입한 아주 똘똘한 박사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 근데. 하루 종일 떠들어, 앞에서. 먹을 거 얘기만. 오늘 점심은 교수님 3인분밖에 못 먹었습니다. 남잔데. 그래.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하려면 4인분만 먹겠습니다. 그래. 식비가 더 들어가고 있어, 지금. 월급보다 식비가 얘랑 몇 분 먹으면. 이 부하 6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인공지능 아까 그 도면인식. 입니다. 정부는 이제 방폭으로 하고 API 마이다스 자동화도 하고. 여기가 제일 투자를 해는 여기가 제일 많이 벌 것 같은데. 제가 벌 때쯤 내가 죽을 것 같아. 아니, 은퇴. 데려가. 잘 써봐. 내 그 모토는 그겁니다. 부하들이 성공해서 연락 안 하는 거. 연락하지 마라. 알지? 내가 많이 얘기하는 거. 너무 연락을 툭 끊지는 말고. 성공하면 소고기 한 번 정도는 사야지, 그지? 보근이가 아까 전화 왔더라. 자기 요새 힘들어 죽겠대. 걔는 구조하다가 세진 다니다가 도난 갔다가 주보근이라고 제자, 옛날에 세진은 지금 유통사업 하는데 잘 되냐 그랬더니 요즘 여기도 막 몇 명이 다 먹는 세대가 오고 있는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 연락을 그만하자. 끊자 했더니 교수님 자기 뭐 바쁘시냐고. 그래서 나 지금 나 지금 잠깐 쉬고 있어. 산책하고 있어. 그럼 대화 좀 길게 하자고 막. 그리고 저번에 차 사드렸지 않냐고. 차가 이게 아니라 먹는 차 한 잔 산 걸 가지고 교수님 제자 중에 그거라도 교수님 사드린 제자가 있냐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없는 거야. 이제 여기다 사주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죠. 제가 분기별로 사드리면 어떻게 지금 올라가겠습니까? 충분히 올라오지. 플러스 10,000원만 돼도 올라온다니까. 바로 부하 2, 3으로 이 부하 2 이걸로. 알겠습니다. 분기별. 그때.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도 있고 마이다스가 자동화가 되면서 하겠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좀 읽어보면 첫 번째가 구조물 건전도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제 센서 달아서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근데 저거 솔직히 치팅이 많습니다. 왜냐면 건축물은 하중이 별로 없어요. 건물 규모에 비해. 교량은 맨날 차량이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가능해. 근데 지진 한 번 할 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까? 기껏해야 보행 진동, 그다음에 반도체 공장은 정말 미세 떨림으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건 주로 반도체 공장에 정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번은 기계 떨림. 두 번째는 저거 뭐예요? Artificial Synthetic.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내는 인공 지진파를 하려고. 지금도 지진파를 만드는 게 되게 많은데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보려고 요즘. 이거 두 번째가 저기 뭡니까? 자동 해체 계획. 어느 부재 빼면 어느 부재 순서로 해체해 나가면 제일 안전하겠다는 거를 인공지능이. 저거 뭐야, 발전소 무너진 거 보고 용훈이가 너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디서 자신감 얻었냐면 요 앞에 리모델링 하는 거에서 계측을 했거든. 그러면서 리모델링 할 때 부재 하나하나 뺄 때마다 동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1년 내내 재고, 그 미세 변형, 그 충격량이 확 가해지잖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계측을 하고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해체를 어떻게 해 나갈까? 이것도 건축구조기술사가 결국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막 지방에서 대충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나 이거 아까 누구였죠? 점심에 3인분 먹으면 저녁에 4인분만 먹는다는 우리의 식신. 진짜 잘 먹어. 영어 끝내주기 잘합니다. 우리 연구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 최원준, 그다음에 이용훈. 영어 누가 잘하나요 여기? 이제 영어 하지 마세요. 누가? 안 됐어. 끝났어 이제. 말하면 그냥 동시통역돼. 외국말, 한국말로 하는. 우리 딸이 오늘 들어가니까, 아까 쉬는 시간에 들어가니까 내년 저번에 인공지능학회 하나 부산에서 열리는 200편 중에 5편만 한국인데 학부연구소용으로 최초에 실리더니만 내년 5월에 열리는 지중해에서 열리는 사이프러스 열리는 또 인공지능학회 이거 좀 뜨는데 거의 억셉터블하다고. 여기 다 구글 이런 사람들이 발표하거든. 그냥 그 논문도 보내. 영혼을 갈아넣었다고. 첫 번째 논문보다 더 좋다고. 더 좋은 저널에 넣고 싶은데 제일 빠른 게 그거여가지고 냈다고. 논문 좋더라고. 그러니까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또 눌릴 수는 없잖아요. 거기 또 칭찬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냐 그러면 acceptable with minor revision. 약간만 고치면 acceptable 해주겠죠. 이거 진짜 거의 accept거든요. 이런 평가 받기 힘들어요. 우리 교수들도 어떤 평가 받으면 되게 흥분하냐면 major revision. 주요 고쳐야 된다 다. 그래도 좋아요. 와, 이거 고치면 실리겠구나.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알아? reject. 한 줄 딱 옵니다. 당신의 논문은 우리 저널과 성격이 안 맞다고 보통 친절하게 오는데 그냥 리젝이야. 우리 저널 수준이 아니다. 그게 보통 75%. 리젝률. 막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막 내는데 돈 받아가지고. 거기 한번 실려보려고. 근데 혹시 여러분 초프라라고 아세요? 구조동력학의 바이블 쓰신 분인데 그 주기식도 다 만들어내신 분이 초프라예요. 모멘트 골조, 벽. 애닐 K 초프라라고 버클리고 인도 분이고 건축 구조계의 뉴튼. 동력학계의 뉴튼. 근데 그분이 주간 메인 에디터로 있는데 그게 EES대요. Earthquake Engineering and Structural Dynamics. 우리 쪽 저널에선 최상위입니다. 우리 동력학 하는 사람, Earthquake Engineering. 거기에 제 박사 논문 중에 일부를 냈더니 첫 번째 메일 받아서 초프라가 저한테 메일 보내서 뭐라는 줄 아세요? Accept without correction. 한자도 고칠 필요 없이 그대로 실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딸 앞에서 처음으로 그 자랑을 내가 여러분 앞에서도 한 번도 한 적 없거든. 10년 동안.
근데 그 딸이 논문 됐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굳이 네 아빠는 그걸 혹시 내년 5월에 너가 졸업을 못하고 시간이 안 되면 그 첫 번째 논문은 부산이어가지고 제가 갈 생각이 조금도 없어. 그건 창간도 그리고 창간도 못한대. 다 구글 이런 데서 비싼 돈을 내야지. 우리 학회는 사실은 이 명찰만 안 주지 아무나 가서도 봐요 그냥. 근데 거기 출입을 그만둬. 딱 논문 발표하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대. 다른 사람 논문을.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거 뭐 논문이라는 게 공개되는 거니까. 그럴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내년 학회 네가 혹시 시간이 안 되면 아빠가 가서 너 대신 발표를 하겠다. 여장을 하고 너랑 나랑 닮았잖니? 그랬더니 와까 정작 무슨 이런 그지 같은 아빠가 다 있어 끊어 하고 아빠가 화장을 하면 좀 너랑 비슷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딸을 뺏기고 싶지 않다며. 언제 몇 살이라고 그랬지? 아니 뱃속에 있다고 그랬나? 근데 나 너무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 아까 막 플리즈 연락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YG 팸이라고 우리 아버님 성함이 영진이 이자 영자 진짜라 영진이라. 근데 이제 여동생이 우리 이제 영진 패밀리가 아니라고 우리 SH 패밀리라고. 돈 주는 사람 패밀리라고 다. 우리 세대는 다 이상형밖에 지금 돈 안 벌었기 때문에 거의 다 놀고 있고. 남동생조차 벌었었는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지금 실업급여 받을까 육아휴직 그러고 있고. 유명한 주방장인데 여동생 남편. 너 남편은 벌지 않냐 유일하게. 그 공무원 그거는 버는 것도 아니라 쓰는 게 더 많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소영의 목적이 자기가 SH 패밀리에서 벗어나서 독립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기를 제가 딱 얘기하더라고요. 저번에 술 먹고. 근데 이소준이 자기 이제 공부 안 한다고. 공부해봐야 아빠처럼 저렇게 일을도 나가고 고생하고 맨날 일하고 저렇게 돈 벌려고 하는데 공부해서 뭐 하냐고. 공부하는 누나 밑에서 막걸리나 사다 주고 내가 용돈을 받고. 이걸 태어난 얼굴로 얘기하더라고. 공부해서 뭐해? 아빠처럼 평생 논문 쓰고 해야 되고 또 일하고 일해야 되는데 엄마 그렇지 그는 엄마가 그런 표정이었을까? 아니면 진짜 한심하다 눈을 쳐다봤을까? 그 200등을 가져온 날 300명 중에 나 지금 차마 엄여준 성적을 못 물어보고 있습니다. 엄여준이라 하면 죽전고를 같이 다니는 엄태성 교수의 아들, 첫째 아들입니다. 여준이는 몇 등 했어?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듣는 순간 술 먹고 얘기할 것 같아서 야 이 새끼야 여준이는 몇 등 했다는데 너 맨날 이래. 자기 밑에 100명이나 있다고. 맞잖아요. 그 말은. 근데 걔들은 공부도 안 한다고. 그럼 너는 공부를 했는데 그 모양이라는 거야? 내가 나 여준이 어떻게 해? 이거 다 통편집이다. 이거 하면 뭐하냐고. 해야죠. 딸 먹여 살려면 해야 돼. 혼자 먹고 잘 먹고 살라고 이 구조기를 빨리 떠나면 해야 돼. 굿. 넌 애 둘 때문에 떠나기 좀 오랫동안 해야 돼. 얼마 안 남았습니다. 5학년? 5학년인데 얼마 안 남아? 7년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지금 몇 살이야? 02년 생이니까 지금 25년인가 23년이잖아. 대학원을 가겠대잖아. 그럼 대학원을 가면은 카이스트 이런 데 가면 그래도 괜찮지만 등록금이랑 그 공부하려면은 정민 언제까지 지원받았었어? 편집하지 마 이거 살려야 돼. 이거는 강의의 묘미를 위해. 정 차장 아직도 지원받고 있다. 독립한 것처럼 우리를 속여. 집을 자기 혼자 힘으로 산 것처럼 속였으나 아직도 지원받고 있다. 거짓말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좋아하고 있어. 좋아. 이거 이제 독립하기를 바라죠. 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회사를 다니지만 제가 생각에는 혼자서 한 7명 몸붓을 하고 있다라고 느낀데 연봉은 2명이다. 3배밖에 안 된다 하면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근데 그거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AI일 것 같아요. 옛날엔 마이다스 잘 쓰기였다면 옛날엔 마이다스 잘 쓰면 여자들하고 미안 근데 아르바이트 한다고 집에서 왜냐면 재택근무를 해야 되니까 근데 다 나오게 하잖아. 나오게 하면은 얘는 누가 키우냐고 그잖아. 원래는 다 옛날엔 마을에서 키워줬는데 소영 씨는 누가 키웠어 애들을? 그거 봐. 오늘은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무시당하지만 저한테 많이 무시당합니다. 그래도 이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준이를 어떻게 무시한 줄 아세요? 너는 몸은 아빠를 닮았는데 머리는 엄마를 닮은 것 같아. 그리고 없을 때 얘기했습니다. 엄마 없을 때. 저도 인격자라고. 네 누나는 몸은 엄마 닮은 것 같은데 머리는 아빠 닮은 것 같아. 그걸 처음 이번에 했더니만 서준이는 진짜 비상해 이 새끼.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몸이라도 아빠 닮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럼 엄마는 뭐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마는 몸도 약하고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솔직히. 정 차장은 어때? 엄마 아빠 중에 뭘 물려봤어? 거의 엄마. 네, 머리? 거의 모든 게 엄마. 모든 게 엄마. 엄마가 체력은 나쁘시고 머리는 좋으시고. 잘 말해. 이거 절대 편집하면 안 돼. 우리 개혁학과 광희교주니까 사기 정차장이 유대한 박사 2기 공부에 대한 집념으로 가득 차 있는 여기 2개 연속 들은 사람은 우리 몇 명 안 돼요? 김소장 안 되잖아. 봐봐 저기 뒤에 자발적으로 저 철옹철한 눈으로 저 앉아 있는 2분 봐. 내가 그때 카톡 보냈지. 와 진짜 10년 전에 블라디보스톡 젊었더라 이 이사. 아주 맑은 눈으로 진짜 젊었어. 나중에 한번 여기 공유할게. 이 이사 젊은 사진. 소영 씨도 와 젊었더라고. 그랬더니 세진 10년 만에 이렇게 된 거야. CMR 누구 사이만 저희도 초상권이 있는데. 없어. 나는 맨날 이렇게 다 공개당하는데 뭘. 좀 잠깐 나와봐서 얘기해보지. 부모님에 대한 얘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거 하고 이게 뭘까요? 제목 가지고 알 수 없으면 저 제목을 잘못 잡은 거죠? 경규한테 다시 잡으라 그래? 이게 경규가 아니야. 경규네. 나 LLM based reasoning. 이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4가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LLM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동화가 하나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계약학과 발표할 때만 하겠습니다. 말했습니다. 4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이더스가 아닙니다. 퍼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자동화 쓸 줄 아는 거, 그 API로 자동화해서 쓰는 거. 라지 랭귀지 모델 쓸 줄 아는 거. 내가 대화하면서 오픈 AI를 만들어.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를 내가 잘하는 기능으로 학습시켜 놓는 거. 잘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게 뭐야? 대규모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대규모로도 하고 대형이라도 하고. 그다음 그 하나만 택하라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AI 사이에 만드는 거야. 중공술 레벨을 계속 학습시킨 챗GPT를 만들어 놓은 거야. 제미나이를 만들어 놓고.
여기 PDF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막 준공술래면 막 저거 학습시켜서 요 준공술래면 틀렸어. 반석 TBS는 보지도 마. 그래. 애들 건 틀렸어. 그걸 뭐라 그래? 데이터 오염이라고 그래. 잘못된 데이터가 섞어 들어가는 거. 내가 실험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 옛날에 중공 그런 걸 제거해나가고 좋은 자료만 계속 학습시켜놔. 준공술래에 대해. 그걸 뭐라고? 그렇지. 그래서 뭔가를 사이에 만들어 놓는 거. 그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라지 언어 모델이 많이 말을 잘해야 돼. 정확한 언어로. 그 다음에 마이다스 자동화 쓸 줄. 그거 뭐 엑셀 하는 거랑 비슷하지 옛날에. VBA로 비주얼 베이직으로 엑셀을 다룰 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천재의 차이였듯이 이제 API 달라서 그냥 맘대로. 뭐 이런 거지. 라지 언어 모델이면 만약에 마이다스를 켜줘. 켜서 2층 골조 구조물을 돌려줘. 2층 골조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경과는 얼마일 것 같고, 얼마일 것 같고, 얼마고, 벽 두께는, 마감재 보니까 얼마고, 필로티 가서 이렇게 말했더니, 벽체는 편심 있고, 전체 평면 중에 어디에 벽체가 있는데, 계단실 들어갔더니 두께가 얼마인 것 같고, 창문 보니까 방은 몇 개인 것 같고, 그럼 방마다 벽이 있겠죠, 당연히? 그럼 밖에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필로티 모델이 방제해서 필로티 엄체 돌렸지? 그럼 그 중에 정확하게 비슷하게 생각되는 거 세 가지 정도 딱 선택해서 딱 이미 돌린 결과를 가지고 이거랑 제일 이거야 4층이고 5층이고 이 정도. 아니면 새로 돌리는 거야. 마이다스를 실시간으로. 마이다스를 돌리고 퍼포마 돌리고 자 돌려놔줘 다음 날까지. 가능할까? 도면만 인식이 되면 말로 안 되면 도면만 되면 바로 다 저희 실업자 될 것 같은데. 왜 실업자가 돼? 자동하면 도면만 인식이 제대로 되면 그거 딴 걸 해야지. 해체도 하게 하고 그걸 엔지니어가 판단. 거기서 변수가 많으니까. 지금은 이 이사가 뭘 생각하면 답을 마이다스가 주는 답이든 뭐든 요걸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철근을 좀 뺀 모델, 쪽문을 좀 더한 모델 이걸 해보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철근을 좀 더 많이 넣어봐. 벽체 크기를 좀 줄여봐. 계속 학습을 그래서 그 모델들이 다 있는 채로 답을 주는 거라 구조 설계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맨날 피드백이 계획하는 벽 두께도 못 줄이고 벽 두께도 못 줄이고 또는 못 늘리니까 맨 전단 철근만 떼놓고 근데 처음부터 벽 두께가 이거일 때 솔루션 이겁니다 바로 제공해버리면 실업자가 안 되지. 먼저 부하가 돼야지. 네? 부하 10 정도. 바로 부하 7은 되기 쉽다니까? 사주면 돼, 이상현을. 내 이상현이 얻어먹는 스타일이 아니라. 홍상 이사 정도야 제가 얻어먹을 수 있지만, 안 돼, 그래도.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연봉이 10억이 넘지 않는 한 나를 사주지 마라. 안 얻어먹겠다는 얘기죠? 연락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고. 10억. 돼? 그렇지. 됐습니다. 법인카드 들고 가면 되지. 전 법인카드 듣고 안 먹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1-7이 네. 뭐 공동주택은 지금 다 119조니까 그 균열만 나면은 그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그게 어떤 식일까요? 회주야. 스탠드업. 자, 발표. 우리 연구실에서 가장 중후한 목소리 가졌고. 제일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자기 궁금한 걸 하면 됩니다. 얘가 학부 연구생 때 이걸로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에서. 지도 교수 목소리 노래방 가서 노래하니까 진짜 노래 잘합니다. 사실 그 제목에 대한 부분은 이거 하자. 목소리 좋죠? 나보다 좋아 안 좋아? 아니 사실 제가 제목에 대한 부분은 막 학술 학회나 이런 데에도 참가해 본 적이 없고 제목
짓는 센스나 그런 의미 전달하는 게 아직 부족해서 좀 나름대로 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장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던 거는 AI 활용해서 균열의 그 심한 수준, 그러니까 구조적 균열과 비구조적 균열을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허용 균열 폭이 0. 몇 미리 차이로 되게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육안상으로도 좀 구분이 힘들고, 그리고 AI를 활용하더라도 구분이 조금 어렵지만 일단은 당시 주제를 잡았던 목적은 그거에 대한 구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균열에 대한 탐지랑 그리고 심한 정도 차이를 분류하는 걸로 목적을 잡고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피드백 받았던 내용은 이 진행 양상이나 장기 모니터링으로 접근했을 때 균열이 결국에는 진행되고 있는가 멈추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그 당시 제가 올해구나. 올해 제가 이제 이번 2학기 때 석사과정을 시작해서 올해 초에 졸업 설계로 했었던 주제인데요. 그래서 다음 보시는 좌측의 그림이 판넬인데 이 부분에서 코드를 작성한 상태에서 그 균열 이미지 수집 후에 그 손으로 일일이 라벨링을 해가면서 그 욜로라는 그 학습을 진행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 검증과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탐지하는지를 했었던 모델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당시 평가했을 때는 데이터가 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꽤 낮은 정밀도랑 재현율이 나왔었는데, 막상 균열 이미지 넣고 분석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잘 나오네 해갖고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그 예상보다는 잘 잡아준다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그래서 좀 아쉬웠던 점만 좀 보완했던 게 지금 좌측 아래에 있는 그림이 기존의 막 균열 탐지 자체를 명암 차이로 하고 좀 조도에 대한 예민도가 높은 편이다 보니까 균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어둡게 나온 부분을 오탐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예 색상 반전을 확 시켜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색상 반전시킨 버전에서 탐지까지 이루어진 후에 다시 원본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해결이 됐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한 거였고, 사실 아까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서는 구조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목을 조금 생각이 짧게 정하지 않았나 싶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그 사진을 한번 보면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 이게 구조 안전성이라 그러다 보니까 균열에 발생되는 요인이 되게 많습니다. 네. 물리적인 요인도 있다면 뭐 화학적인 원인, 물리적인 뭐 이런 요인에서 나타날 수 있고, 탐지 오리라는 그 사진을 보면 저런 균열들은 이지의 접합부에서 많이 날 수도 있는 수직 균열이고, 왼쪽 같은 경우는 수표 균열은 우리 시공적인 줄로 줄로에다 발생되는 균열이 있고, 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균열로 본다면 균열 양상이 정말 많은데 네. 저걸 어떻게 구조적인 균열로 볼 것인지 아, 이런 게 이제 제가 지금 보자마자 이제 궁금해졌거든요. 저도 이제 크게 분류해낼 때는 사실상 그림 하나하나에 대한 그 분류를 육안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당시 현장을 제가 방문해서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막 저런 이미지들은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면서 수집했던 이미지다 보니 균열이 간 형상으로 약간 유추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런 클래스 분류들을 막 온도에 의한 수축 균열로 예측되거나 아니면 홀드 조인트 뭐 아니면은 시공줄눈 뭐 구조적 균열은 아무래도 균형 회복도 좀 크게 나타나고 그런 부분으로 좀 나눠서 초장에는 분류를 다양하게 해놨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보기에도 약간 수직인데도 약간의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AI가 학습하기에는 더 어렵지 않았나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거듭하면서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저 좌측에 있는 저런 균열은 조종의 미장 균열 같은데 이게 균열 양상만 봐도 재료 뭐 이런 게 다 틀려 보여요. 네. 되게 좋아서 그래요. 제목도 그렇고 정말 저렇게 균열 분석해서 구조적인 부분 파악해가지고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그러면 컴퓨터 AI가 저거를 감지를 하려면 네. 어떻게든지 학습을 먼저 시켜야 좋은 결과값, 원하는 결과값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 균열이 어떤 균열이다라고 하는 사진들과 그리고 사람이 인식했던 거나 이것도 계속 알려주면서 이 그림은 뭐 수평 균열 아니면 다른 균열에 대한 정의를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이게 일단은 학습이 필요한 부분은 맞고요.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처음부터 그 분류를 나눠서 학습을 시키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막 데이터가 생겼을 때 이거를 위에다 덮어 씌우는 방향보다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미지 쫙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 온라인 사이트 중에서 로그플로우라고 이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수작업으로 이 분류를 해서 라벨링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진이 아니라 도로에 있는 뭐 로드뷰를 본다고 치면은 이제 자동차, 뭐 표지판, 신호등 이런 거에 대한 분류를 손으로 직접 나눈 다음에 그 이미지들의 다양한 이미지들로 수집을 해서 데이터로 변환한 다음에 파이썬 코드를 활용해서 그 해당 모델에다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이 학습한 거에다가 위에다가 덮어 씌우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 중복되는 데이터들이 많이 생기거나 조금 데이터 분석할 때 좀 신뢰도 측면에서 아쉽거나 좀 과평가되는 능력이 좀 과평가되는 경우도 좀 발생했어서 저는 아예 이 실험 진행할 때는 새로운 파일에다가 다시 만들고 하면서 케이스를 나눠서 진행했었습니다. 학습별로 케이스를 다 네.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학습을 진행한 횟수도 뭐 300회 반복 아니면 뭐 150회 반복 이런 식으로 아예 케이스를 파일명을 나눠서 구분해서 하면서 차이가 얼만큼 발생했고 뭐 이 정도면은 그냥 200번 하든 300번 하든 큰 차이 안 나면은 이제 200번만 하는 게 훨씬 빨리 끝나다 보니 그런 식으로 수렴하는 지점을 좀 몸으로 그냥 경험하면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질문도 많고 다 눈빛들도 진지하고 하면 여기서 딱 보니까 알겠네. 들어가. 그래도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게 결국에는 이런 도구들도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이제 뭐가 나오냐면 결국에는 옛날에는 제가 저도 공부를 강의하고 그러고 판테온을 가도 제 사진을 띄워놔요. 이거 스케일이 제가 제 키를 알잖아. 173이라는 그러면은 여기에 몇백 桁인데 심지어 저랑 판테온 사이 거리는 모르잖아. 그럼 내가 카메라 앵글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요게 높이니까 원래 정보를 알려면 삼각함수로 나랑 이상현, 카메라랑 이상현, 높이, 그다음에 거기까지 해야지 알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대충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판테온 옆에 사람을 세우면 되지.
그러니까 얘도 균열도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정말 인공균형이 잘 인식하는 뭔 마커를 여기다가 딱 붙여놓고 굉장히 싼 자가 아니지 우리 자가지고 가서 뭐야 그 균열 잘 재는 그게 뭐지? 아니 뭐 그걸 하든 아니면 이렇게 좀 큰 균열은 이렇게 딱 벌려가지고 쟤는 뭐를 하든 그걸 눈으로 또 읽고 대보고 0.1mm야 0.2mm 그걸 어떻게 하고 노안이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판단을 균열이 크고 작은 벌어짐 그 다음에 그거 딱 붙여놓고 촬영했는데 싼 거는 계속 붙여놓고 1년을 가서 또 촬영했는데 변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전진단할 때 그러니까 계속 그 시설안전공단도 기록으로 남기는 거고 할 때마다 균열 크기 갑자기 바뀐다는 위치도 그러면 내가 가서 카메라로 이거 당국대학교 1층 교실명 이렇게 붙여놓고 사진 찍고 가면 집에 가면 보고서가 균열 진단 보고서가 작성돼 있어. 정민은 맨날 집에 가겠죠. 근데 갔다 오면 작성된 걸 그 다음날 회사에 내면 된단 말이야. 내가 아침에 검토해요. 그러니까 내 일을 이거 지금 그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을 정의를 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상현이 하고 있는 일 대부분은 뭐냐면 강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각각 박사들이 맞게 할당을 하고 저는 제 역할이 있는 거죠. 제 역할이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나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 그럼 나를 대체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 하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서 좀 쉬었다가 합시다. 딱 5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 합시다. 네. 네.